안녕하세요. 수리논술 오승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수리논술의 역사 변함없는 리더. 좀 뭐 너무 거창한 것 같은데요. 네, 제 간단한 프로필입니다. 제가 2011년도에 논증과 추론 학원을 설립을 해서 이제는 뭐 이 논증과 추론이라는 브랜드가 뭐 대치동을 대표하는 그런 논술 학원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누가 이제 오승준 수리논술 수업을 들어야 하느냐? 네. 자, 학종으로 갈 수 있으면 좋죠. 네. 내가 원하는 대학을 학종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자, 힘들다. 그러면 정시와 논술밖에 없습니다. 논술도 중요한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자, 수능 성적이 잘 나와요. 네, 잘 나와도 이게 수능 시험이 딱 한 번 있다 보니까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이제 평소 보던 거보다 조금 시험이 말리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조금 그 원래보다 조금 못 봤을 때 그래도 논술이라는 시험이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수능 시험의 위험성을 논술로 좀 보완하고자 한다. 자, 또 이제 수능 최저가 없든지 아니면 좀 수능 모의고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조금 수능 최저가 낮은 대학을 내가 논술을 좀 잘 준비해서 합격을 해야 되겠다. 자, 이런 학생들이 이제 논술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한때 그 논술 모집 인원이 조금 줄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그 이제 논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하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래 논술도 해야 돼. 이런 어떤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 논술도 해야 되긴 해야 돼. 이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 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걔가 연대를 갔어? 이런 거요. 예. 뭐 내신도 별로, 수능도 별론데 제 수업을 듣고 합격한 학생들의 이제 사례들인데 국수형 탐구가 42333인데 연세대화공을 딱 붙는 거예요. 논술을 해야 되는구나. 자꾸 이런 이제 생각이 어머님들이 이제 자꾸 하시게 되는 거예요. 한양대 생명은 53334, 신소재 국어 5등급 5223 논술 합격합니다. 성균관대 국어 5등급인데 합격하고요. 서강대 수학과 탐구가 하나 5등급이 떴는데 합격하고 국어가 5등급인데 중앙대를 합격하고 수학이 5등급인데 경희대를 합격하니까 논술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또 이런 거를 이제 보여드리면은 그 몇 명이 그런 거 아니냐. 그 학생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또 의심을 하시는데 어머님들 수능 성적이 아주 잘 나오는 학생들이 논술에 붙는 게 아니고요. 대체로 조금 수능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이 논술에 합격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수능 모의고사가 뭐 111, 뭐 가끔가다 2 보이고 이런 학생들은 연대 논술을 안 씁니다. 서울대 가려고. 그쵸? 네. 자, 수능을 봤습니다. 수능을 잘 봤어요. 그러면 수능 후 논술 시험을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술 시험에 응시하는 그룹 자체가 아주 그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응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합격생을 보면 이런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뭐 특이한 경우라고 해도 상당히 좀 그냥 좀 저조한데 합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이다. 제가 그 원리를 이제 설명드린 게 이해가 되시죠? 수능을 못해야 논술을 잘한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죠 지금 제가. 네, 그 논술을 지원하는 집단 자체가 약간의 이제 수능이 조금
부족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이제 많이 지원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논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떤 수업을 선택할까? 이걸 이제 또 어머님들이 이제 고민을 하실 텐데 조금 인지도가 있는 수업, 그런 수업들은 이제 좀 대형 수업으로 이제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수업들은 대면 첨삭도 제대로 안 되고 또 학습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원을 다니지만은 뭐 별로 진짜 어떤 논술 공부를 하고 논술 실력을 키우고 뭔가 이렇게 되고 있지 않은 그런 경우가 대치동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학원을 보내자니 너무 이제 공부 자체가 엉성하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런 이제 첨삭 지도와 학습 관리를 좀 잘해주는 학원이 또 그런 수업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이제 찾다 보면은 또 뭐 너무 이제 이런 이제 소형 수업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검증이 안 된 경우들이 또 많이 있어요. 대치동에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 걸 보면.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첨삭 지도나 학습 관리를 잘 해주면서 충분히 검증된 그러한 이제 논술 수업을 찾게 됩니다. 찾다 보면 누구 수업을 보게 됩니까? 오승준 수업을 보게 된다. 아니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왜 오승준 수리논술인가? 네. 자, 합격 이제 어머님들이 입결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수업 듣고 합격한 학생들을 세어봤습니다. 네, 세어봤더니 지금 누적 합격 수강생 2,200명 돌파.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아니 그러면 한 10만 명 넘어야 놀라실 겁니까? 네? 누적 합격생 2,200명 돌파. 네. 매년 연세대 논술 20명 이상 합격 입결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럼 연대 20명인가요? 어머님들 지금 연대 모집 인원이 200명대입니다. 200명대인데 그러면 제가 200명을 다 보내야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제 입결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우리 이제 논증과 추론의 이제 선생님들 입결이 다 좋으신데, 그러니까 이제 제 수업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들으면서 또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뭐 특강이라든지 뭐 파이널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들으면서 뭐 전체적으로 하여간 논증과 추론 입결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뭐 시그니처 이게 뭐냐면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입니다. 이게 이제 9가지 전략인데요. 직접 증명, 간접 증명, 수학적 기납법, 거꾸로 논증하기, 추측하고 논증하기, 네, 구조로 추론하기, 예를 들어 추론하기, 그래프와 그림으로 추론하기, 분류하여 분석하기. 네, 요게 이제 앞 글자만 따면은요. 직간수, 거추, 구의 그분 요렇게 돼요. 근데 이제 요게 노래도 있어요.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말려주세요. 말려주시는 게 저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직간수, 거추, 구의 그분 이게 랩이거든요. 직간수, 거추, 구의 말려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이게 무슨 제가 요령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수학 연구가들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접근을 해봐야 돼라고 이야기한 많은 어떤 방법론들이 있어요. 이 방법들을 제가 논술 문제 버전에 맞게 정리를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연습을 시켜요. 자, 직접 증명, 간접 증명, 수학적 기납법, 거꾸로 논증하기, 추측하고 논증하기. 요거는 이제 증명의 방법들이거든요. 자, 요번에 이제 연세대 모의논술 문제를 봤더니 단답형 문제를 냈어요. 네, 단답형 문제를 네 문제를 내고 그 다음에 논술형 문제를 2문제를 냈습니다. 근데 이 논술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면서 단답형 문제와 논술형 문제가 좀 나뉘어지면서 이 논술형 문제에 증명 문제가 많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간접 증명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이제 문항들이 모의논술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됐는데, 물론 뭐 모의논술 문제 출제 경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서술형 문제를 따로 뺨으로써 어떤 증명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이 증명의 방법들, 직접 증명, 간접 증명, 수학적 기납법, 거꾸로 논증하기, 추측하고 논증하기, 이거를 아이들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간접 증명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요, 이제 P면 Q이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때, 네, 이게 결론이죠. 네, 이 결론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그러면 모순이 나와. 결론을 부정할 수 없어. 이렇게 증명하는 걸 간접 증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이요, 내신 수능 공부만 해가지고 이런 간접 증명 문제를 제대로 증명하기가 힘들어요. 충분히 연습하고 대비를 하지 않으면. 네. 수학적 기납법은 아이들이 뭔지 알고는 있어요. 간접 증명도 알고는 있지만 굉장히 약하다라고 봐야 되고, 수학적 기납법은 뭐 그래도 간접 증명보다는 조금 아이들이 더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어떤 문제를 딱 수학적 기납법으로 정확하게 그 체계에 맞춰서 논술을 할 수 있느냐, 아이들 상당히 좀 부족하고요.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또 시켜줘야 됩니다. 자, 거꾸로 논증하기라는 거는 뭐냐면, 자, P면 Q이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할 때, 증명 문제는 이 결론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 때로는 이 결론을 좀 변형을 해보는 거예요. 결론을 변형을 해보면서 증명의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근데 이 결론을 이제 변형해 보는 과정이요, 증명은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거꾸로 가보는 거예요. 증명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거꾸로 가보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가보면서 증명의 아이디어를 얻고, 증명의 아이디어를 얻은 다음에 논술을 할 때는 P면 Q이다 방향으로 논술을 해야 되겠죠. 이게 거꾸로 논증하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는 게, 생각은 거꾸로 해도 논술은 똑바로 써라. 이게 이제 항상 그 증명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생각은 거꾸로 해도 논술은 똑바로 써라. 얘들아, 내가 생각은 거꾸로 해도 그럼 너네 논술은 똑바로 써라. 이렇게 다 같이 해봐.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어머님들 한번 해보시겠어요? 생각은 거꾸로 해도 논술은 똑바로 해라. 이게 증명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한 사고 방식이거든요. 이런 걸 이제 연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증명 문제에 대한, 논술에 등장하는 이 증명 문제들에 대한 이러한 연습을 집중적으로 시켜준다. 자, 그다음에 구조로 추론하기. 논술에는 이런 문제가 많아요. 1번을 이용해서 2번을 풀어요. 1, 2번을 이용해서 3번을 풀어요. 이런 구조를 또 아이들 많이 연습을 시켜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 추론하기는 뭐냐면, 어머님들 이거 이제 조금 더 들으시면 이제 어머님들 직접 가서 시험 보셔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추론하기는 뭐냐면은, 아주 추상적인 문제들을 다룰 때, 논술 문제에는 그런 추상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떤 예를 좀 들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고 거기에서 어떤 원리를 찾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일반화 시켜 나가면서 논술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늘. 예를 들어서 원리를 찾고 일반화 시켜서 논술해라. 논술할 때는 일반화한 논술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추론하기입니다. 어떤 추상적인 문제를 풀 때 아이들이 조금 이 예를 들어보면 실마리를 찾아서 풀어나갈 수 있는데 자꾸 막히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연습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래프와 그림으로 추론하기. 그다음에 분류하여 분석하기. 분류하여 분석하기는 뭐냐면, 연대 논술에 이제 특히 많이 나오는 그러한 문제인데, 이런 경우와 저런 경우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문제를 읽어보면 이게 이제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러할 때 뭐가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논술 문제는 이 상황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되고
이럴 땐 어떻게 되고 이럴 땐 어떻게 됩니다라고 풀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논술을 해야 돼요. 이게 분류하여 분석하기거든요. 어떤 학생이 굉장히 그 수학을 잘하더라고요. 문제를 푸는 걸 보니까 굉장히 잘하는데 이 분류하여 분석하기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잘하는데 요거만 좀 잘 생각하면은 잘 풀 수 있겠다. 그 아이가 이제 실제 시험장에 가서 이 분류하여 분석하기 요거를 이제 딱 생각을 하고 간 거죠. 왜냐하면 다른 문제는 자기가 워낙 잘 풀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나왔고, 이제 이렇게 딱 분류를 한 다음에 딱 풀어놔가지고 이제 퍼펙트하게 다 풀고, 그죠? 합격한 그런 이제 합격수기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요, 아이들이 항상 논술 문제를 풀 때 생각해야 되는 접근 방법들이에요. 이 접근 방법들을 잘 익혀서 연습을 시켜주는 거, 이게 이제 제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자, 입결로 검증된 꼼꼼한 대면 첨삭 시스템. 네. 아이들이요, 이 논리적이고 간결한 논술을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은 막 엉망진창 쓰는 아이들 있어요. 논리성을 잡아줘야 되고요. 너무 또 장황하게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간결한 논술을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이 대면 첨삭의 이제 필요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선생님들은 뭐 아이들이 잘 알아서 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막상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면 어떻게 써야 돼요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걸 이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고요. 논술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은 의문이 생겨요. 이런 걸 다 해결하면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관리하면서 수업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면 첨삭이 필요하다. 자, 대면 첨삭은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서면 첨삭은 그냥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 그러고 이제 전달하고 끝이죠. 근데 대면 첨삭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토론을 통한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토론합니다. 이 문제는 내가 왜 못 풀었고 왜 놓쳤고, 그럼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았겠니? 이런 이제 토론을 통한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이제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술 방향의 정립. 이게 서술 방향이요. 야, 이건 이렇게 써야 돼. 그럼 아이들이 그래요, 이렇게 써야 되는군요. 그리고 딱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딱 쓰고. 그게 아니고요. 계속 얘기해가지고 생각도 바꿔주고 연습을 시켜줘야 서술이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딱 정립이 되거든요. 또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가령 서면 첨삭을 해서 줬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써야 된다. 왜 이렇게 써야 되지? 공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토론과 설득도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대면 첨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생각에 대한 대화. 자, 아이가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래서 백지를 냈어요. 그러면은 서면 첨삭은 뭐죠? 못 풀었다라고 평가하고 끝나죠. 근데 이제 대면 첨삭을 할 때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한 글자도 못 적었지만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어요. 질문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화까지 가능하려면 대면 첨삭이 필요하다. 질문은 항상 새롭게 생성이 되죠. 아이들이 A를 물어봤어요. 답변을 해줘요. 그러면 B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B를 설명해요. 그럼 또 C가 궁금해져요. 이런 어떤 대화를 통해서 새롭게 생성되는 질문들을 다 해결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대면 첨삭이 필요하다. 자, 동기부여 열심히 한번 해보자. 너 이렇게 이제 모의고사 성적 보니까 논술로 가는 게 좋겠다. 동기부여하면서 학습 방향, 너 지금 기하가 좀 약하니까 기하 조금 공부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프로그램을 짜보자. 이러한 학습 방향의 제시까지 진행이 되는 것이 대면 첨삭 수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면 첨삭 시스템 접근한 방법이나 서술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고요. 합격하는 이제 논리적인 답안 작성 방법을 연습을 하고요. 이제 첨삭 담임제로 운영이 됩니다. 제 수업은 이제 아이들이 많이 제 수업을 또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소규모 수업으로 진행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수강생이 있는데 첨삭 담임 선생님을 다 배정을 해줍니다. 그럼 첨삭 담임제로 학생과 소통하면서 학습 동기 부여하고 학습 방향 제시합니다. 자, 매 시간 학생은 이제 과제를 제출하고요. 잘 했는지 평가해주고, 누가 평가를 해줘야 열심히 합니다, 아이들은. 그리고 이제 Q&A,
그런 과제를 하면서 궁금한 점들 다 질문을 한다. 자, 그다음에 요 수리논술 진단고사는 제가 올해 처음 이제 도입을 하는 그 제도인데요. 뭐냐면은 주요 대학의 지원 적정성. 얘가 이제 이 대학을 쓰면은 좀 어떠냐. 다른 이제 이 대학을 쓰는 학생들에 비해서 뭐 적정하다. 좀 이 정도면은 기대가 크다. 또 뭐 소신 지원 써보지만 좀 어려움이 있겠다. 상향. 이건 좀 너무 무리인데 그래도 쓸 거니 이렇게 이 주요 대학의 지원 적정성을 적정, 소신, 상향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이제 진단고사 피드백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진단고사는 이제 2차례 정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한 번, 원서 쓰기 전에 한 번,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대학의 논술 유형 중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논술의 유형의 대학을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서를 쓸 때 아이들이 A 대학을 쓸까, B 대학을 쓸까,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을까를 이제 고민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대학, 이런 유형의 문제와 이런 유형의 문제를 같이 풀어보게 한 다음에 상대적인 위치를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 대학이 이 대학의 논술 유형 문제가 다른 대학의 논술 유형 문제보다는 너의 문제풀이 그 내용을 보니까 조금 더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 네, 요거를 이제 평가를 해주려고 합니다. 수리논술 진단고사를 통해서요. 자, 그다음에 미적 기하 확통 세 영역에서 상대적인 밸런스를 평가한다. 자, 미적 선택자다. 그러면 당연히 기하 확통은 잘 못해요. 네, 자신 없죠. 네, 그거는 이제 당연한데, 자, 문제는 내가 경쟁자들과 비교해서 기하 확통을 어느 정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기하 확통에 얼마나 달인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늘 나는 기하는 못해, 기하는 못해. 근데 시험을 봤더니 다른 애들보다는 잘하는 거로 나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위치를 봐야 되는 거죠. 이 미적 선택 중심의 수능 공부를 학생들의 그룹들 내에서 기하를 선택을 했을 때 과연 그러니까 이제 기하 논술에서 기하 문제가 나왔을 때 얘가 그럼 이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좀 어떻겠느냐 라는 걸 이제 평가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상대적인 위치를 보는 거예요. 미적 기하 확통의 상대적인 위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좀 부족하다라 그러면은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이런 이제 상대적인 밸런스를 평가하는 이런 이제 수리논술 진단고사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요거를 2차례 정도 네, 진행을 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지원 전략 같이 세워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적 성적 데이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누적 성적 데이터와 이 수리논술 진단고사 요거에 기초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뭐 학습 관리, 수리논술 진단고사 매 시간 실전 모의 논술 성적과 과제 평가를 발송하고요. 매 시간 복습 영상 제공하고요. 카톡 채널 이제 논술 인강 카톡에서 오승준 수리논술 검색해가지고 들어오시면은 학습 상담 및 질문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 지금 검색해서 친구 추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네, 그 채널로 오승준 수리논술 검색해서요. 네, 그러면 논술 인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 논술 인강 채널이 제가 이제 저하고 우리 상담실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궁금한 점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논술 전문 인강 사이트를 좀 구축을 해가지고요. myin강.com 이제 논술 인강 사이트를 이제 구축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 필요한 부분, 가령 뭐 확통을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요 이제 인강을 통해서 또 확통을 보완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필요한 추가 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또 아이들 공부시키면서 논술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 특강 7월 12일에서 14일 사이에 개강하고요. 13주 플러스 3주 과정입니다.
13주 후에 연대 논술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연대 논술만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16주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연대 시험까지만 준비할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13주를 들으시면은 연대 시험 보는 그 주가 된다. 그런 이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수리노술 시험 범위 대부분 미적기하 확통이다. 상위권 학교들은 그런 내용이고요. 음, 사실 네, 네. 자, 그다음에 어, 제가 이제 13주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은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전략을 처음에 3주간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미적분 주제, 그다음에 기하 주제, 확통 주제 이렇게 해서 3주, 4주, 3주, 3주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건 이제 변경 가능하다고 제가 써놨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연대 그 논술 그 모의 논술을 진행한 다음에 그 학교에서 그 모의 논술의 취지를 설명하는 그 설명을 조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들어보고 최종적인 계획을 이제 확정하려고 하는데요. 대략 이런 구성으로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게 13주 지나고 나면 연세대 논술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후 논술 대비 실전 문제풀이 3주 이렇게 16주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진행은 3시간 30분 진행하는데요. 앞에 주제 강의가 있고 모의 논술이 있고 해설 강의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복습 과제가 나갑니다. 복습 과제가 나가고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그 다음 시간에 왔을 때 이 모의 논술 시간에 이렇게 이제 한 명 한 명 교실 밖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첨삭 담임 선생님과 함께 대면 첨삭을 받고 복습 과제 평가, 점검, Q&A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다시 모의 논술을 보고 요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 3시간 30분짜리 수업입니다. 자, 제가 이제 세 반을 진행을 하는데요. Y반은 연세대 고려대 반, S반은 연고 한성서 중경이, SH반은 한성서 중경이 건동홍 요렇게 이제 반을 나눴는데요. 약학 계열을 이제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뭐 의학 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우리 학원에 이제 의학 계열 반이 따로 있는데 또 굳이 또 제 수업을 꼭 듣겠다고 하는 어머님들 계시는데 그런 이제 의학 계열을 지원한다든지 약학 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Y반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연세대 고려대 이제 대비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S반은 연고 한성서 중경이 근데 이제 이 차이는 좀 아이들의 실력에서 약간 이 반의 실력의 차이가 조금 있고 그거를 반영해서 수업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H반은 이제 뭐 연대고대까지는 내가 쓸 생각이 없다. 그래서 한성서 중경이 뭐 건동홍 이렇게 이제 쓰겠다. 이런 학생들 제가 요 SH반을 이제 올해 처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SH반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제 수업을 이제 S반에서 이제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너네는 딱 필요한 거 이렇게 따로 모여서 하자 해가지고 SH반 제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표는요. Y반은 일요일 저녁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번에 세정학원에서 금요일 저녁반을 한 반 개설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세정에서 S반이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 미타함 수업이 있고 SH반은 토요일 1시 30분에서 5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이제 도성원 선생님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 또 뒤에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한 또 자세한 설명회가 진행이 될 내용이어서 제가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연세대 고려대 논술 체크 포인트 이 부분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연세대 261명 수리논술 90분 10월 12일 날 시험을 보죠. 네. 자, 요게요. 요번 연대에서 발표한 작년도 논술 전형 충원율이에요. 네, 논술 충원율이 자연 계열이 125% 정도 나왔다. 요런 발표인데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연대에서 자세한 내용을 발표를 안 하고 요거 하나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냐면 작년하고 어떤 다른 양상이 있느냐 요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작년하고 큰 변화는 없다.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했을 것이다. 오히려 충원율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거를 읽어낼 수 있어요. 이거 말고는 다른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아직.
네, 또 하려고 뭐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게 작년도 그러니까 2024학년도 그 연세대 그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그 다음에 추합 합계, 추합이 몇 명 됐나, 그런 통계예요. 제가 이거 다 숫자 막 입력하면서 다 계산을 한 건데 잘했죠. 좀 칭찬도 해주셔야 제가.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자, 실질 경쟁률을 이제 보는 거예요. 실질 경쟁률. 이 실질 경쟁률은 뭐냐면은 전기전자공학부의 실질 경쟁률은 7대 1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 경쟁률은 27대 1이었거든요. 자, 이게 모집 인원이 35명인데 추합이 93명이 된 거예요. 네, 몇 바퀴가 돈 겁니까? 한 세 바퀴 정도 이렇게 돌고 이 4차 추합이 끝나고 전화 추합도 있었어요. 전화로도 아이들을 더 뽑았어요. 자, 그러면 자, 지원 인원이 962명이고 모집 인원이 이제 35명인데 추합이 93명이 돌았으면은 962명 중에서 128등까지 합격했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경쟁률을 962와 128을 비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비교한 것이 실질 경쟁률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걸 보니까 이제 수학과가 10대 1, 네, 전기전자가 7대 1, 기계공학부가 9대 1, 시스템 반도체가 9대 1, 컴퓨터과학과가 8대 1, 인공지능학과가 9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어요. 이거는 논술 경쟁률로 어머님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낮죠. 낮은 경쟁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쟁률보다는 상당히 낮은 경쟁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추합이 이렇게 많이 도느냐? 추합이 이렇게 많이 도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연과고 학생들이 연대 논술 전형을 많이 써요. 예, 그리고 많이 붙어요. 자, 많이 붙는데 많이 빠져나가요. 예,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로 많이 빠져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추합이 이렇게 많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비율을 낸 게 이제 뭐냐면은 모집 인원 대비 추합 인원의 비율을 산정을 한 거예요. 예, 수학과가 2.29, 전기전자공학부가 2.66, 이런 식으로. 네, 여기가 생명공학과가 2, 네, 컴퓨터과학과가 2.54. 자, 그럼 이렇게 요 숫자가 높은 과들은 어떤 과들이죠? 네, 연과고 학생들이 많이 쓴 학과들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이 표만 봐도 연과고 학생들이 어디를 썼는지 알 수 있어요. 요 숫자들이 조금 낮은 과들은 뭐죠? 연과고 학생들이 별로 지원을 안 했다. 다만 치의나 약학은 예외예요. 요 숫자가 낮지만은 치의나 약학은 연과고 학생들도 붙으면 같다라는 겁니다. 이건 다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색깔 제가 다르게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모집 단위를 지원할 건지에 대한 어떤 지원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지원 전략이 나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의 실력이에요. 학생의 실력이에요. 자, 우리 아이가 논술을 너무 못해. 너무 못해. 안 돼. 문제를 줘도 하나도 못 풀어. 연대 전기전자 7대1 경쟁률이 낮네 하고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7대1의 경쟁률이 아주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의 7대1이에요. 이 128등이 문 닫고 들어간 128등이 논술이 강한 애들이에요. 약한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점수를 봐야 연과고 학생들이 많이 쓰는 과에 같이 붙을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해볼 만하다. 써볼 만하다. 아니면 조금 피해 갈까? 이걸 이제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학생의 논술하는 걸 보고 평가를 해야 된다. 경쟁률만 보고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영과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영과고 학생들 중에서 학교에서 잘하는 편이에요. 잘하는 편이면 걱정 없이 이런 과들을 이제 쓰게 됩니다. 영과고 학생들이 많이 쓴 과들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영과고에서도 내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너무 좀 내가 좀 실력이 좀 부족하다. 그런 학생들은 이런 과들을 피해서 썼을 때 상당히 또 합격 가능성이 또 높아지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잘 분석을 해가지고 원서를 써야 된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막 퍼펙트한 이제 실력을 가지고 딱 치에 써서 수석으로 합격하는 건데, 우리 아이가 뭐 약간 이제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떤 모집 단위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잘 해가지고 원서를 좀 잘 써서 합격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 그런 어떤 노하우들이 뭐 제일 많이 축적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뭐 학원이 뭐 어떠했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쌓여 있는 수업을 들으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 수업 인원이 좀 적지 않은데 여기에서 시험을 봐서 상대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작년 데이터가 아니라 재작년 데이터인데 이게 이제 그 학교 유형별로 뭐 퍼센트를 이렇게 이제 다 낸 건데 이거 이제 너무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계산을 해봤어요. 네, 2023년 입시 결과로 보는 연세대 논술 전형 일반고와 연과고. 자, 연과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한다고 했죠. 근데 또 많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많이 빠져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등록한 학생을 보니까 일반고 자연계열 합격자는 120명대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요 표를 가지고 제가 다 곱하기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잘했죠? 네. 자, 전체 자연계가 245명입니다. 245명. 245명 중에서 일반고 자연 합격자가 120명이니까 그래도 일반고 학생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영과고 학생들 보면은 영재고 학생들은요 합격률이 무려 44%예요. 지원 학생들 중에서 44%가 합격합니다. 과고 영재고가 아닌 과고 학생들은 한 13% 정도 합격률로 계산이 되는데 영재고 뭐 44% 그러면 이제 굉장히 합격률이 높지만은 영재고 학생들은 이걸 이제 보여드리면은 그럼 논술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느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44%잖아요. 100%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재고 분위기는 뭐냐면 뭐 연대 논술은 그냥 붙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워낙 많은 학생들이 지원해서 합격을 하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은 합격하는 학생은 44% 정도다. 그러니까 영재고 학생들 과고로 가면 또 이제 이 합격률이 일반고보다는 굉장히 높죠. 그렇지만은 과고로 갔을 때 또 13% 정도 나오니까 영재고 과고 학생들도 좀 열심히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요일 저녁반에 수업을 하는 Y반이 일반고 상위권 학생들하고 연과고 학생들이 좀 같이 서로 좀 실력을 겨뤄보면서 같이 수업을 듣는 그런 반이기 때문에 Y반은 아마 지금 100명 정원인데 마감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올해 과학 논술을 이제 폐지했잖아요. 이것의 영향이 무엇일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연과고 학생들한테 유리한 방향은 아니다. 왜냐하면 일반고 학생 대비 연과고 학생들이 과학이 압도적인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학 논술을 이제 폐지하는 것이 굳이 얘기하자면 연과고 학생들에게는 조금 불리한 이슈고 그럼 거꾸로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조금 유리한 이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과고 학생들이 과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수학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뭐냐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수학만 채점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수학만 채점했을 때 과학까지 같이 시험을 보고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수학 점수로만 다시 합격생을 뽑아 보니까 2023년도에는 75.6%, 2024년도에는 87.4%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입학사정관님이 뭐 거의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 바뀌지 않았다, 7, 80%는 그냥 그대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1, 20%도 저는 작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우리 아이가 또 걸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1, 20%도 하여간 작은 비율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1, 20%가 다 영과고 학생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도 어떤 수학 과학을 어떻게 봤냐에 따라서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가 있었겠지만 미세하게나마 그러니까 영과고 학생들이 수학도 잘하기 때문에 큰 흐름의 변화는 없을 것인데 미세하게나마 어쨌든 이 이슈는 일반고 학생에게는 조금 유리하고 과거 학생들에게는 조금 불리한 이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일반고 상위권 학생들이 과학 논술 준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연대 논술을 접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 논술을 안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조금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일반고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합류하게 되면은 요 영향은 조금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합니다. 네. 연세대 모의논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답형 4문제, 서술형 2문제, 소문항 10개로 좀 변화가 있었다는 거고요. 고려대 논술 앞에서도 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